콘텐츠가 뭐냐면 그 한 분의 결정적 지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요즘 같은 세상은 결정적 지식이 많아야 되겠다. 이쪽은 누군지 아세요? 오른쪽에 왼쪽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통은 화가로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은 해부학 교수도 하고 뭐 별볼도 다 했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야말로 결정적 지식의 수요자고, 여기는 미켈란젤로, 그리고 최근에 오는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분야별로 결정적 지식을 융복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지구의 저편을 아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죠. 최근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콜럼버스가 나타납니다. 유럽이 세상을 이렇게 무대로 만들면서 유럽끼리 많이 싸우다가요, 거기서 어떤 전쟁 노하우를 알게 되고 함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역사책을 좀 보면 이 포르투갈이 처음에 세상을 지배하면서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스페인 함대가 또 그곳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무적의 스페인 함대를 영국이 무찌르고, 또 미국이 개입하고, 네덜란드. 아마 지리상의 발견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들 지구 평평하다 둥글다, 지구를 잘 아는 게 뭐 도움이 됩니까? 근데 1500년대 당시에는 이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를 돌다 보면은 여러 민족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유럽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던 나라가 함대를 편성해서 결국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또 아시아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리상의 발견에서 가장 큰 콜럼버스, 마테타 뭐 이런 스타일이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사진을 특별히 훔볼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훔볼트 기억나세요? 훔볼트는 보통 훔볼트 해류라고 해서 여기에 페루 연안에 가보면 해류가 있습니다. 훔볼트 해류인데 이쪽에서 한류하고 난류하고 섞여서 여기에 뭐가 많죠? 페루 앞바다에 멸치가 많습니다. 이게 엔초비 멸치라고, 엔초비 아시죠? 그 엔초비 멸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또 뭐가 나오죠? 오징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징어가 크기가 1m가 돼요. 그래서 훔볼트 오징어도 있어요. 근데 이 훔볼트라는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리학자처럼 보이지만은 나폴레옹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그 시대의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엉치나였습니다. 엉치나. 자기 어머니 때문에 뭐 일을 못해. 자기 형들은 전부 다 일국의 뭐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는데 계속 방에만 있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30몇 살에 세계 탐험기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아메리카를 빙빙 돌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도 돌고 해서 곳곳에 많은 실적을 남깁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사교계에서 인기가 나폴레옹보다 이 훔볼트의 인기가 더 좋았다고 해요. 왜? 안 보이는 세상을 탐험해가지고 중앙아시아, 남미를 탐험해서 그 비행문을 쓰는 겁니다. 훔볼트가 쓴 그 여행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유럽이 최고 문명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사람들은 이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의 문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여기 보면은 이 페루 앞바다가 바로 엘니뇨가 일어나는 데인데, 이 페루에 여기 보면은 이쪽에 뭐가 있냐면 엔초비를 먹은 새떼들이 뭐를 싸요? 새똥을 쌉니다. 그게 아그노 비료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천연의 비료가 있고, 그 당시 이쪽 유럽은 정원 문화, 화분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비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새똥을 유럽으로 나르는 무역을 이 사람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지구상에서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식민지에도 문제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무역 콘텐츠나 이런 것이 다른 세계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이 많이 변하는데 이 많이 변하는 요인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기후변화, 산업혁명, 그 다음에 초연결과 융복합으로 또 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세계 질서가 또 재편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제가 아까 CEO 과정 교수를 좀 했다고 했는데요. 저도 KBS 이렇게 한 6천 명이 있던 직장에 다니다가 보니까 개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만에 2000년 초반에 나와서 방송국을 조금 운영했는데 어떻게 보면 10명 이내의 그 소기업이죠. 아마 여기도 여러분들이 아마 작은 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중견기업, 대기업 하신 분이 많은데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저의 일종의 사북기업이죠. 윤은기 총장님이 계세요. 아마 이번에 품질재단 학예 포럼에서 강연을 하실 걸로 아는데 저하고는 이제 공군 장교의 서울에 인연이 있어서 2006년도 여름에 저보고 CEO 과정에 한번 다닐 생각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CEO 과정에 갔더니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저의 숨은 재능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한 80명짜리 CEO 과정에 처음에 총무 보조를 했어요. 여러분 CEO 과정 많이 다녀보셨죠? CEO 과정은 회장보다 원래 총무가 권한이 더 셉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무를 한 6개월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배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 80명인데 제 나이가 중간 정도 됐습니다. 제일 위에는 32년생. 그때 32년생, 뭐 이 나이 밝히면 안 되는데, 모 여대 총장님 계시고요. 33년생이 계시고, 제일 밑에가 68년생. 그래서 중간인데, 그 CEO들하고, 80명 CEO들하고 초반기에 어울리면서 너무나 많은 배움을 배웠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CEO 과정 다니면서 남의 얘기가 나한테 잘 들릴 때가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린 나이건 나이가 듣건 나한테 충고를 하고 뭐하건 그런 얘기가 나한테 잘 들릴 때가 내가 크는 과정이었고 만약 그런 얘기가 내가 조금 거슬려지면 그때부터는 배움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CEO 과정을 하면서 수많은 강연도 많이 들었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이 그때 강연을 하면서 내가 현재 불행한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이 너한테 보복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과거에 이런 잘못된 부분이 한 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청장을 할 때 또는 요즘에 일반을 하라는 강연을 듣고 작년 초에 제가 블록체인에 관한 그런 또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 뭐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작년만 해도 서울시내 국급 호텔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세미나가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보통 한 번 가면은 보통 10개에서 20개 이상의 콘텐츠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증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증권에 한 500만 원 정도 사놓으면은 500만 원을 사는 순간에 증권에 대한 용어도 다 알게 되고 세계적인 정세까지 뭐 정치인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고 누구 주가 어떻고 이거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이쪽 세계에 뛰어드니까 정말 블록체인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발 하랄이라는 이 젊은 학자인데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역사를 보는 눈을 지구 환경이랑 결부시켜서 보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때 또 한 번에 그걸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제가 공부를 2018년부터 했는데 저는 이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제가 한 40여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기상 정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하면 여러분들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2의 인터넷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무슨 말이 있었죠? 저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어느 신문사에서 쓴 원고를 붙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원고를 쓰고 나면 팩스를 보내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요즘 PC통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PC통신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파일이라는 게 자기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십시오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내 원고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2, 3일 동안 내 원고가 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PC통신의 초기만 해도 그랬는데 인터넷 초기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인터넷에서 동영상도 볼 수 있고 홈쇼핑도 할 수 있고 국제통화도 할 수 있고 스포츠 중계도 볼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인터넷 초기에도 다 나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터넷 10년, 20년이 흐르는 순간에 그게 전부 다 실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블록체인도 마찬가지. 블록체인도 지금 블록체인에 한다는 인터넷의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1년 공부하면 인터넷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2, 3년 후에 세상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에 뭐 이렇게 금융거래나 이런 모습이 달라지지 않지만 속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관한 결정적인 지식을 내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자기 사업 아이템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참고로는 제가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참고로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블록체인과 결부시켜서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 날씨와 기후를 어떻게 구별할까? 생명과 지구의 환경은 어떨까? 기후변화에 실체는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밥과 죽 구분하는 게 좋다고 했죠. 아마 오늘 저한테 강연을 들으면서 이것 하나만 구분해도 한 70%는 성공하는 겁니다. 날씨는 사람의 기분과 같은 거예요. 지구의 기분. 오늘 아침에 비가 왔죠. 지금은 약간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루 중에도 지역에 따라서 변하는 게 날씨거든요. 근데 기후는 뭐죠? 지구의 성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성격은 뭐냐면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최소 수천 년 동안은 변하지 않는 것이 기후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 하는 생각이나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면 뭐합니까? 저 친구 성격이 달라지네?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아, 저 사람 죽을 때 됐구나. 지구의 성격이 달라져요. 지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느냐. 아마 그 얘기는 조금 더 진행하셨지만 지금 한반도 기준으로 보면 예전보다 한 200km 이상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도대가. 이게 여러분 위도 1도가 100km 정도 되잖아요. 110km. 그게 2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220km.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나무가 충청도 정도까지 자라났어요. 대나무의 북방 한계선. 근데 지금은 평양, 만주까지도 자라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구 사과도 이미 뭐 파주라든가 더 북쪽으로 더 훨씬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주도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낚시질로. 그러면은 제주도에도 뭐 30, 50cm인데 요즘 제주도 가서 고기 잡으시는 분, 나 고기 잡았다? 그럼 보통 1m짜리, 2m짜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 제주도의 바다도 다 수온이 높아져서 열대 쪽에서 그런 어떤 어류 생태계가 변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육지는 물론이고 바닷속까지 다 변하는 것이 기후변화다. 심지어는 남해안에 어떤 농작물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종류의 농작물 A를 심으면 전부 다 그게 기후변화를 사계절을 겪으면서 크는데 어떤 경우는 파종이 안 되고 싹이 안 트는 거예요. 어떤 농작물은 겨울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싹이 트는 또는 진행이 되는 농작물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열심히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농작물의 문제라든가 생태계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면 벌이 없어지고 있대요. 벌. 여러분 벌이 없어지면 벌이 한 종류입니까? 아니죠. 벌도 수백 수천 종류가 있죠. 그러면 기후변화가 시작되면 그 벌 중에 기후변화에 제일 약한 벌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그 종류부터.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최종 남은 벌, 그 벌 중에서는 최고 강한 벌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상에서 벌은 멸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벌이 멸종되면 그 다음에 벌이 형태까지 해줄 일이 뭡니까? 뭐 꽃에 뭐를 옮겨주고 하면 꽃이 없어지고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게 기후변화의 무서움이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여러분들이 날씨는 지구의 기분, 기후는 지구의 성격 이렇게만 아셔도 일단은 어디 가서 조금 알고 있구나 이런 정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 없다면 사람이나 생명체가 죽는 게 뭡니까? 딱 세 가지죠. 그죠? 햇빛, 물, 공기.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5분도 못 견딥니다. 햇빛이나 물이 없다? 이거는 뭐 며칠은 견딜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잘 보면 햇빛, 물, 공기의 세 가지 조화가 날씨 현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날씨 현상은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는 뭐가 없죠? 공기가 없죠. 햇빛도 물도 많죠. 눈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사막에는 뭐가 없습니까? 햇빛도 있고 그런데 물이 없죠. 바닷속은 물도 많고 햇빛도 조금 들어오는데 공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햇빛, 물, 공기가 날씨의 기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날씨에 관한 현상이 있을 때 이거는 뭐가 더 지나친 거구나. 이거는 공기가 물이 눈으로 변하기도 하고 습기로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아까 이제 그 지구의 저편을 알자라고 하면서 제가 잠깐 이 얘기를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책에 없어서 조금 다르게 썼네요. 기후변화는 신이 지구 생명체를 창조한 기술이다. 100억 년의 시나리오로 기후변화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의 도구인 기후변화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성경의 바벨탑 사례와 불교의 아수라장이 연상된다. 과연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객관적인 관조 상태에서 보면 여러분 우주를 창조한 기술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만유인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케플러 법칙. 만약에 신의 조물주의 존재 입장에서 우주가 있어. 우주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해 같은 게 별이거든요. 별이 생기면 그 주위에 수금지 암흑도 천해명이 생기고 또 행성의 주위에는 위성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주가 뭐 이렇게 어떤 구심점에 향해서 빙빙 돌거나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우주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기술이나 원리가 만유인력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중에 우리 과학하는 사람 중에 만유인력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제가 볼 때는 세상을 창조하는 기술은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만유인력이에요. 근데 역으로 보면 기후변화라는 게 어떤 뜻이 있었냐면 기후변화는 햇빛, 물, 공기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상과 기후의 문제인데 그 기후변화 때문에 생명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생명체가 생기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 뭔가요? 우선은 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햇빛은 어디나 있죠. 그렇죠? 별이 있으면 햇빛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 조건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물이 생겨나야 햇빛, 물, 공기가 있어야 생명체가 되는 조건인데 마침 지구는 그 조건에 해당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는 아주 초창기에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거죠. 인간은 결국 700만 년 전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최근에 몇십만 년의 얘기죠. 요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멀리서 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지구는 이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냐면 칼 세이건이라고 1980년대 유명한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나사에서 외계로 우주선을 보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지구를 한번 찍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태양으로부터 보면 빛의 거리로 한 60시간 거리에서 카메라로 찍으면 지구가 이 정도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파랗게 보이나 봐요. 파란 점. 거의 우주를 보면 미세먼지급이죠. 이 미세먼지 속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또 미세먼지급이죠. 그런데 또 우리는 요새 또 뭐를 걱정해?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이 지구의 존재고요. 지구 전체로 보면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된다. 무한하죠. 전체로 보면 지구는 우주는 130억 년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지구는 얼마나 됐죠? 45억 년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밤하늘에 오늘 밤에도 별을 보게 되는데 그 밤하늘의 별의 수명이 약 100억 년이에요. 그래서 130억 년에 처음 과학자들에서 이제 우주가 이루어지면서 막 팽창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조물주격인 태양은 45억 년 전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같이 거기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앞으로 수명이 얼마나 남았어요? 55억 년을 남아서 태양이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죽을 일은 없는데, 근데 문제가 태양이 자꾸 커지기도 하고, 커지면 지구가 살기 좋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성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성으로 옮길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 아세요? 20억 정도 내놔야 자기의 그 후손들을 화성으로 옮길 수 있는 돈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북극성을 보면, 북극성은 여기에 보면 우리 은하계 내에 있는 별이에요. 태양과 같은 거죠. 근데 1000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 북극성 만약 날씨가 되어서 보면 1000년 전에 출발한 북극성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극성이 1000년 전에 빛을 우리한테 주고 그때 폭발을 했어요. 없어졌어. 북극성도 얼마짜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1000년 후에 우리 눈에 북극성이 안 보이면 그 1000년 전에 이미 폭발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1972년도에 파이오니아 10호에 나사에서 이런 어떤 외계 우주선을 보내면서 이 그림 기억나세요? 이 그림을 이 우주선에 실어 보냈어요. 다른 쪽에 혹시 외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원판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태양이었고, 태양으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지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동물들이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럼 저거는 지구 사람한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저 우주선이 착륙했을 때 거기서 이 그림을 꺼내보면, 아 그래, 밤하늘의 별 중에 저쪽 선 태양이라는 별의 옆에 있는 고깃집에 우리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나봐. 이걸 우주선에 이 그림을 실어 보냈네.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기후변화를 얘기하면서, 자,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보면은 하얀 것이 육지예요, 육지. 이 까만 것은 바다고. 근데 육지하고 바다에 서해가 하나도 없네요. 제주도고. 이 그림은 언제 때 지도냐면 지금부터 18,000년 정도의 지도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18,000년도면은 지구가 약간의 빙하기여서 18,000년 지구에 뭐 히말라야나 높은 곳에서는 어떤 만년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많이 잡아두니까 그 눈 녹은 물이 여기 서해 이런 데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18,000년 이후에는 지구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만년설이 많이 녹아내리면서 어떻게 돼? 해수면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상상을 해보세요. 서해로부터 이렇게 물이 차올라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는 깊이가 30에서 80m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8,000년 이전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지금의 중국에서 이쪽을 어떻게 왔겠어요? 걸어서 왔죠. 그죠? 30에서 80m 높이밖에 안 되는 중국에서 쭉 보면 한반도는 그 당시에 대륙의 동안이었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해는 깊이가 1500m 이상이잖아요. 해안도 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 히말라야에 눈을 많이 잡아두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고대 문명이 되게 백제라든가 이 중국의 연안으로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럽을 보면 유럽이 지중해가 있고 북아프리카가 있고,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의 문명이 처음에 생겨나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이 서해가 유럽의 지중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북아 문명은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우세하다. 아까 이제 김석동 위원장님 얘기가 나왔는데, 기후학적으로 보면 이 동북아에서 문명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고급 문명, 고참 문명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라고 봅니다, 사실. 그러면 18,000년 이후에는 서해가, 지금의 서해가 되기 전에 곳곳에 호수도 생겼을 거고, 이게 점차적으로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후학적으로 생겨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이다. 그 얘기 많이 하죠. 야, 기후변화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물이 부족하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쓸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을 사용하게 하려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를 담수화시키건 뭐건.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에 강에 우리안이 예전에는 우기 때는 괜찮은데 건기가 되면 가을 이후에 겨울로 되면 예전보다 물의 수량이 뭐 4분의 1, 5분의 1.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에 흐르는 강이 이쪽으로 내려가다가 바다로 가다가 바다가 일종의 만조 상태가 되면은 역류해서 이 안에 호수도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뭐 메콩강, 매난강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강이 거의 3분의 1, 4분의 1. 그래서 생태계가 완전 변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던 눈 녹은 물이 전부 다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가을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 댐을 막아서 중국의 개발을 위해서 물을 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 티베트 고원 3,000m 높이에다가 수로를 만들었어요. 파이프로 우리가 송유관 하듯이 송수관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잡은 예산을 보니까 1kg당 1조. 1,000kg는 얼마죠? 1,000조. 1,000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2년 반치. 2년 반의 예산을 들여서 이 티베트 고원 3,000m 높이에서 이쪽에 신장 일부로 중국의 내륙이 개발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강에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히말라야라는 거기는 물의 원천이죠. 산이자 물의 원천이니까 거기서부터 물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이 동남아의 관계는 영원한 무슨 싸움을 시작합니까? 물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동남아하고 중국은 뭐 친한 척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지금 물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어디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에 물 뽑아 올리는 기술이 엄청 좋기 때문에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 이스라엘 것만 뽑아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만 뽑아 올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리아 이런 사태가 난민이라고 해서 난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리아 땅 자체가 농사도 안 짓고 물도 없어요. 그런 기후변화가 결국은 많은 그런 난민의 사태라든가 국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지도 한 장으로만 봐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을 보는데 사막 녹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이 최근에 파리가 45도의 기온이 올랐다고 막 난리 났잖아요. 한 몇 년 전에 파리가 40도가 넘어서서 한 번에 3,4천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이 죽는다는 게 무슨 뭐 폭탄 터지듯이 한 번에 쫙 죽는 게 아니라 파리는 원래 기후적으로 에어컨이 별로 안 놔도 되는 정도의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파리도 프랑스도 보면 빈민층이 많기 때문에 옥탑방에 살기도 하고 막 사는데 어느 날 기온이 올라가면서 에어컨도 없이 해가지고 몇천 명의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열사병 내지는 그런 걸로 죽어가는 거죠. 그런 게 통계에 잡히는데 유럽의 최고 골칫덩어리가 뭐냐면 요 사하라 사막이에요. 요 사하라 사막은 처음엔 작았는데 이것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카이로 근교까지 왔고요. 이 사하라 사막은
예전에 만든 피라미드도 묻혀 있어요. 그래서 위성에서 그 사하라 사막을 찍으면 예전에 묻혀있던 피라미드도 보인답니다. 그게 이제 위성 지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하라 사막에 대한 프로젝트를 보다 보니까 사하라 사막은 90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가 면적이 10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9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하라 사막이 거의 사막으로만 돼 있어서 예전에 보면 여기에다가 뭐 바다도 만들고 뭐 별의별 1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만난 기업이 뭐냐면 이 제타 스피닝 방식으로 나노 파이버, 여기 영어가 V로 돼 있을 거예요. B자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섬유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사막에 천을 까는데 그 천은 뭐냐면 나노 섬유인데 물을 담으면 물이 안 빠지고 공기는 자유자재로 소통되는 그런 천이더라고요. 그 천을 사막을 3m 높이로 쫙 걷어낸 다음에 천을 깔고 거기에 다시 모래를 붓고 천을 깔고 하면은 거기가 처음에는 습지, 초원이 되고 습지가 되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숲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막 녹화는 기존의 땅은 그냥 두고 거기다 막 나무만 심어 되려고 하고 물을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그 물이 남아나지도 않고 또 물은 증발하고 하는 부분인데, 물을 담그는 기술을 우리는 전부 다 뭐로 생각했어요? 시멘, 콘크리트 또는 뭐 다른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섬유로서 물을 담는 기술을, 습기를 보관하는 기술을 한 것이 이 제타 스피닝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눈여겨보면서 이런 기술로도 기후변화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황사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황사는 원래는 중국에 몽고에 또는 여러 가지 황사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심지어는 중국의 위에 그 이민족 침입을 막기 위해서 시야를 확보하려고 나무를 많이 베어내다가 더 가속시켰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뭐 한반도에 매년 미치는 것은 수천 년 동안의 일입니다. 근데 황사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뭐 대한항공이 했던 무슨 단체들이 많이 나무를 심으러 가요. 근데 황사가 심어지는 땅의 어떤 조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무를 심은 지 20년, 30년 된 거 보니까 큰 뭐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황사 코인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래로 합쳐서 7천만, 여기 뭐 10몇억 있지만 어느 나라 국민이 항상 어느 나라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도 외국인이 몇백만 명이 머물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도 또 몇백만 명, 중국에도 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황사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캠페인을 벌였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황사 코인을 당신 10,000원짜리를 사면 서울 시내 지하철 티켓 10,000원을 주겠다. 또 한국에 왔을 때 고공 티켓을 10,000원을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황사 코인을 살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높겠죠. 그죠? 내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황사를 방지하는 나무 또는 이 캠페인을 벌일 때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비용 10,000원을 내면 북경에 갔을 때 지하철 티켓 또는 도쿄에 갔을 때 지하철 티켓 또는 도쿄의 무슨 공원 입장료로 10,000원을 대신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그 가치가 있는 거니까. 다만 지금 지자체라든가 시정부, 각국 정부는 이 황사 문제 해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금을 걷어서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기후변화. 사실인가요?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기후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후변화는 조물주가 갖고 있는 생명창조 기술이다 라고 한 것은 원래 기후변화 A입니다. A. 근데 이 기후변화는 여태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지구 역사 40여 년 동안 야 공룡이 있었다가 죽었대, 맘모스가 있었다가 죽었대, 그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맘모스가 공룡이 있다가 갑자기 기후변화가 닥치면서 하루아침에 다 죽었나요? 그게 아니라 공룡이 죽었다라는 뜻은 몇만 년을 통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기후변화가 서서히 시작되면 기후변화에 약한 공룡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공룡이라는 동물 족이죠. 그게 완전히 못 견디면 그때는 공룡 부분은 끝나는 거죠.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최소 수천 년에서 수만 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기후변화야 하고 느껴서 그러면서 죽거나 이런 어떤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종의 기후변화에 여러분들은 요거는 인식이 되시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후변화입니다. 근데 기후변화 B가 뭐냐면 기후변화 B는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최근 150년. 이게 산업혁명 때문에 촉발돼서 대기 중으로 뿜어내는 많은 이산화탄소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걸 기후변화 B라고 합니다. 근데 기후변화 B는 저도 여러분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서울 기준으로 보면 겨울이 한 넉 달 정도 됐고 한강도 보통 한 달 이상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미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겨울도 지금 뭐 2달이 될지 여름은 대신에 예전보다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7월에 강우량이 8월보다는 항상 많았어요. 그리고 8월에는 거의 땡볕 아니면 거의 소나기 정도인데 최근 10년 사이에 10년보다 더한 사이에 8월의 강우량이 7월보다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장마 형태가 아니라 한번 쏟아지는 폭우 형태로. 그래서 약간 열대지방에 스콜 내리듯이. 그래서 이게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어떤 한두 해만 8월 강우량이 높아졌으면, 많아졌으면 그러리라고 보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기후변화 B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지구상에 그동안에 130억 명의 사람이 태어났었답니다. 예전에 진화가 된 이후에 130억 명이고 그동안에 이 조상님들 포함해서 70억 명이 돌아가시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60억 명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기후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예요. 그게 왜 목격이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15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20, 30년 동안에 그리고 한반도는 더더군다나 한반도고 주변의 바다로 둘러싸이고 해서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게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마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때 평양에 밤이 요만했답니다. 조그만 쪽밤이었답니다. 근데 그 쪽밤이 신라시대 무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얘기 뭐죠?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절 이후에 1000년 이상 별로 안 변했다는 거예요. 쪽밤. 근데 최근 20년 동안의 기후변화를 보면 우리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날씨와 기후의 구분, 또 하나는 날씨는 햇빛, 물, 공기의 조합이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 A하고 기후변화 B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어디 가서 설명하실 수 있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지식을 아는 증거 중에 하나다.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45억 년 동안의 기후변화는 엄청난 주기를 가지고 한 거고요. 최근의 기후변화는 바로 150년 전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자, 요거를 하나 보시죠. 자, 요것만 보셔도 1927년에 이 사람이 누군가요? 린드버그라고 미국에서 영국까지 비행기 한 대가 갔어요. 처음으로. 근데 지금 90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비행기가 떠 있는 이게 수천 대 수만 대가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 뿜어대는 사람의 인간의 활동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예전에 마젤란이
여기 배 세 척 가지고 세계를 돌았는데 지금은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배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 동진화해를 지나는 배가 1년에 80만 척이에요. 그 80만 척이 또 물을 다 흐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조금씩 쏟아내죠. 요새 플라스틱 공해 때문에 나는데 전 그 바다 표면이 기름으로 살짝 코팅되면 그게 또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기후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지금 세대다. 그래서 과거에 이 지구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붙여 있는데 인류세 있죠. 인류세가 뭡니까? 그래, 그 당시에 살았던 동물 중에 진화된 이 사람이라는 그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학자들이 그냥 신생대 3기에서 4기의 인류세라는 것을 아예 지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몇십 년, 2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없었다라고 아니다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거의 95%, 99% 이상 동의하고 그럼 이 해결 방법을 어디로 넘겼느냐? 정치권으로 넘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라고 해서 우리 그 반기문 사무총장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달려들자마자 뭐 기후변화는 사기꾼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맘모스예요. 맘모스. 2만 년 전에 죽은 맘모스가 시베리아 많은데 제 친구가 이 맘모스 사진이 있길래 이 맘모스를 캔다고 우리가 석탄석유 캐듯이 석탄석유가 뭐죠? 식물과 동물의 사체 아닙니까? 이 맘모스도 오래되면 뭐 그런 식으로 변하겠죠. 이 맘모스의 그 뼈를 잘라보면 저기 아직도 혈흔이 있는 거죠. 이거는 2만 년 전에 이제 혈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때 제가 중간 정리를 해보면 기후변화는 곧 생명현상이다. 여러분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잖아요. 지구 생명체. 지구 생명체 쪽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이 활성화돼야 지구 생명체 전체가 이제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도미노 개념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유연한 생각과 전략, 국제협력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천재 과학자나 다국적 기업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 나중에 보면 뭐 페이스북처럼 20억 명, 유튜브 또는 이런 데서 국가나 유엔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못지않게 많은 그 세계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느끼게 되면 여기에 동참하고 그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요새 앱이 많잖아요. 내가 조깅하고 걸으면 다 그거 기록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앱을 깔아가지고 당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기후변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걸어다니고 하고 그러면은 기후변화 그 앱에서 나온 이 개인 행동에 대한 기후변화 그 저감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뭐를 줘요? 화폐를 주는 거죠. 코인을. 그게 서울시에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이야말로 영원한 소통을 하기 제일 현대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회자된 게 뭡니까? 요새 암호화폐 있잖아요. 그 암호화폐를 유틸리티 코인이라든가 필요한 코인으로 바꿔주면 옆에 사람하고 지금은 행동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두 분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좋은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어떤 블록체인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행동 하나하나가 다 감시가 된다라기보다 내가 행동이 기여가 되냐 하면은 전 지구인이 움직일 거라 이거죠. 예전에 비행기 한 대가 떠서 뭣도 모르고 수만 대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 결과를 냈듯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각을 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예전에는 기후변화 100의 영향을 줬는데 나는 1도 줄일 수 있어.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물의 사용량부터 뭐 걷는 거부터 뭐 여러 가지. 그게 하나하나 체크가 되는데 저는 60억 명의 그 행동을 기후변화에 좋은 쪽으로 컨트롤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이제 소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큰 흐름이 변하고 그 흐름이 또 기존의 제도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로지 이 트럼프 대통령만이 기후변화를 사기꾼. 근데 이제 트럼프의 지지층이 저풍력 에너지 팀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한 뭐 예산의 문제 등등 있어서 이 기후변화는 무조건,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당장에 나의 선거가 중요한 거지 이걸 세계적으로 뭐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는, 특히 요즘 미국의 전략이 그런 거랑 맞아 떨어져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이 재선을 위한 선거할 때는 조금은 바뀔 거라고, 좀 완화시킬 거라는 얘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다행히도 그 주마다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연방정부하고 주정부하고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또 다른 내용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올라가죠. 이게 신경을 안 썼을 때. 이미 우리나라도 남쪽에 부산이라든가 목포의 해수면이 15cm 정도 높아졌어요. 20, 30년 정도. 15cm 해수면이 높아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그러면 어떤 파도라든가 폭풍 현상이 일어나면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더 깊은 쪽에 파도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부산에 바다에서도 제법 멀리 떨어진 집에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거기서 주차를 하던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인 추세는 해변가에 너무 가까이 안 가는,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도 높아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기상현상에 대한 파괴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남해안에서 칠 수 있는 파도가 30m였다. 근데 그게 50m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부산의 마린시티가 문제가 됐었죠. 원래 계산을 하면 마린시티는 앞에 8m 정도를 치야 된대요. 근데 8m 치면 집값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앞에 보이는 게. 그래서 한 1m만 조금 올렸다. 그런 것도 전부 다 기후변화랑 연관된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는 지금부터 1987년이니까 한 30년 전에 이렇게 쭉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사실은 이 앞부분만 해도 과학자들끼리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015년에 최종 종결을 해서 2016년부터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한국 같은 나라 정도가 개도국 취급을 받아서 빠졌는데 이제는 모든 나라, 심지어는 조금 있으면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값도 한 10% 오릅니다. 왜? 기후변화세를 항공사가 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거에 관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자와 기후변화를 막는 사람의 차이가 개인, 기업, 국가, 모든 조직에 서로 금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뭐 북한 애들이 일을 저질러 또 무역 분쟁을 일으켜, 이거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거거든요. 진짜 큰 것은 남아있는 게 뭐냐? 기후변화다. 근데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무역에 관한 부분, 국가 간의 실력 차이. 어떤 사람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도 되기 전에 사라지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돼 있다.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이런 도미노 현상은 우리가 아까 물난리, 물보정, 난민의 문제라든가 무슨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고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다 있고, 여러분들이 왜 기상, 기후변화 이런 또 본질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게 새로운 걸로 태어날 수가 있느냐라는 것도 전부 다 기후변화를 갖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시절이 왜 어렵냐면, 예전에는 우리는 따라만 해도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 무턱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선진국에서 따라만 해서. 근데 이게 왜 한국이 어렵느냐? 퍼스트 무버. 이게 처음에 어느 분야에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를 선다고 하면 정부에서 또 이렇게 때려주고 뭐 어디서 기존의 기득권에서 또 인정 안 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나는 평소에 전쟁에서는 군인이 전사지만 평화 시에 군인은 누구냐? 여러분들 같은 기업인들이. 아니 수교가 안 된 나라도 다 뚫는 게 누굽니까? 정부가 뚫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뚫고
지금의 전쟁은 기업의 전쟁이지 군사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죠. 군사의 전쟁은 소위 말하면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계속 기업에 의한 전쟁은 일어난다. 근데 거기에 국경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예전보다는 이 국민들이 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졌죠. 근데 혹자는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구한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때랑 다른 거는 딱 하나 있다고 봐요. 그때의 국민하고 지금의 우리 국민하고는 다르다. 아마 지식의 역량으로 보면 세계에서 5천만짜리의 학력을 다 곱해버리면 최고의 역량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다 그전에 저도 이 IT나 이런 것 좋아하는데 아이러브 스쿨이라든가 뭐라든가 다 시도했던 부분인데 이 유튜브도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동영상 뭐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런 걸 놓치는 게 안타깝죠. 한국이 1980년대 이후에 제가 방송국에 있어서 분위기를 하는데 정보통신 미디어 쪽은 세계 기준하고 거의 뭐 1년 차도 안 났어요.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카메라 한 대가 얼마였냐면 1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ENG,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도 나오는 동영상이 그때 반파 아파트 값이 30평이 3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1억 5천만 원짜리 카메라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150억 정도. 그게 소니, 내셔널 포라스틱, 파나소닉 뭐 이런 친구들거든요. 그때 방송국의 스튜디오 카메라는 3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송, 미디어, 정보통신에서 앞선 부분이 다 오늘날의 뭐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한국이 지금 뭐 네이버다 무슨 뭐 이런 수준은 로컬 수준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나가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요새는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해발 고도가 5m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사라져서 이 투발루 국민들 얻으려 가야 돼요. 그래서 호주 쪽에 땅 좀 달라고 하는데 그런 협상이 잘 되려나 모르겠고요. 일기예보 자체도 매일 우리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일기예보의 어떤 부분이 이 일기예보는 지구나 한반도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도 지금 비고 오는 거 전부 다 핸드폰 들어가 보면 MRI 찍듯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는 거고, 내가 골프 치다가 보면은 그게 다 나오는 거고, 타이타닉은 1912년도에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크루즈를 타고 마음껏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기예보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그 배에 12시간, 24시간의 위치를 다 미리 안내해 주는 거죠. 비행기가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기예보가 전 세계적으로 그게 통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커서 배가 튼튼하기 때문에 내가 북극도 가고 그건 절대 아니죠. 그 앞에 보름달이 뭐냐, 바로 그게 일기예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WMO 분담금 1000억 중에 20억을 냅니다. 미국이 200억, 일본. 왜냐하면 후진국은 제 나라에 올 출장비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전부 다 반칙기를 유지해 줘야 되고요. 제가 제네바 갔을 때는 보면 세계 7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 150등까지 옵니다. 그러면 와서 인사하고 가르쳐 달라고 또 도와주고, 우리나라도 20년, 25년 전에는 세계 한 100등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간 나라가 되겠고, 이 핵실험을 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기상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1, 2분 걸리는데 이건 못 알으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다 알아버리니까 망신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국력과 대비가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느끼는 걸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야, 기상이나 기후 변화에 관한 얘기가 결코 핵폭탄 이런 것처럼 와닿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든가 또는 국제 관계하고도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되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뭐 기상 기자도 해보고 공직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기후변화 해결사라는 말을 처음 붙였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기후변화 해결사를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기업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미 있는 솔루션을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있고 그런 곳에서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아시게 되면 이제 기상이나 기후변화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예전처럼 더 자세히 좀 보시고 이런 데서 내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피곤하실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하면 또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 문제도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오늘 드신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이게 결국은 2015년에 파리기후 변화 협정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2016년에 신기후 체제 정식 출범했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후 체제 정식 출범한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펑션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이 동조하지 않으면 이게 이 신기후 체제 정식 출범한 이후에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지 그것도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국제적인 노력이 지금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도 지금 세상에 뉴스를 선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전 체제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2015년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하실 때 이제 그걸 했고요. 다만 저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기후변화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후변화의 문제는 뭐 WTO 뭐 이런 무역의 문제 또 상품 가격 조절하는 것에서 또 그렇게 복합적으로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선언적인 것 때문에 조금은 지체되고 분위기를 좀 깨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전체로 보면 한 1~2% 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비슷해서 전 세계 20% 정도. 그러니까 두 나라 합치면 거의 4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도 곧 동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기후변화를 포기해가지고 세상으로 먹는 그런 다른 경제적인 불이익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다만 지금 시간이 10년이나 20년 이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마 기후변화 문제가 잘 안 됐을 때 가장 욕을 많이 먹을 사람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밀어붙여도 될 그런 부분을 이제 그거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전통 에너지랑 이거 해가지고 좀 잘못된 선언을 한 부분이 아마 나중에 지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요. 네. 예, 저는 전자산업진흥의 박순길이라고 합니다. 늘 마이크를 주시는군요. 스크린에서 총장님 뵙다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육성으로다가 말씀을 듣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정말 가뭄에 단비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지구의 저편을 아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구의 저는 저편을 아는 자가 세상을 구한다. 그런 성장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도 그 미세먼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인도 많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좀 일기예고 보면은 중국이라는 얘기도 못하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뭐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중국의 문제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나
그런 입장을 하나 좀 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조를 많이 해가지고 기상예보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일본하고 그런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수출 규제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일본하고 어떻게 공조를 좀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기상, 아까 이제 미국 말씀도 하셨고 이런 역할을 좀 할까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청장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미세먼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세먼지의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에서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가 매번 한국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때의 기상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세먼지는 자체적으로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전소, 자동차, 뭐 생활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게 안 옮겨오는 기상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한국에 미세먼지가 있다라고 우리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각자 반반 정도라고 봐요. 옮겨오지가 못하는 상황의 기상 조건인데 중국 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도 미세먼지에 피해자니까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는 우리는 별거 아닌데 얘네들도 다야. 그게 아니라 만약에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아무것도 안 오는 조건이 며칠 계속됐는데 우리 것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이상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노파이바라는 기술 자체가 미세먼지 마스크부터 필터부터 자동차 이거부터 완전히 걸르는 장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내보내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화력발전소의 굴뚝 내에서 거의 탄소가 포집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포집된 탄소가 포집이 되면 액체 탄소가 돼요. 그 액체 탄소를 다시 유전지대, 석유가 채굴되는 유전지대에 넣으면 다시 증산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진짜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이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노출돼서 그게 다니는 게 문제지, 그 원인 물질, 원천적인 부분에서 많이 잡을 수 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와 되는 과정에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역량이 있으면은 우리가 훨씬 견딜만한데, 그런 부분은 다 방치하고 나올 대로 나오고 나서 마스크 써라, 뭐 하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각 개차에 뭐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과학의 R&D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런 R&D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미세먼지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지금 강기문 사무총장님을 이렇게 헤드로 해서 뭘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더 이게 뭐 사진 찍기 위한 혼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파고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들고, 두 번째, 이 삼국 공주의 문제는 태풍이 오면 필리핀에서 이렇게 올 때 14나라가 영향을 받아요. 미국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태풍에 관한 그런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 일본, 중국이나 이런 어떤 모든 자료는 아까 WMO라고 그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계적인 시스템이 중앙 집권적인 서버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음 주에 베트남을 가는데 4시간, 싱가포르 6시간, 오히려 우리가 예전보다는 국경을 넘는 시간이 2시간이면 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버 시스템이 어디서 나오냐면 블록체인에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전 지구적인 자료를 몰라고 어디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관한 센서가 이거는 몇 시간 내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동부가 쪽에 어떤 서버를 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산 서버라든가 우리가 분산 원장하듯이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 아마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의 정보 시스템하고 결합이 되면 그동안에 해결이 불가능했던 부분도 해결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경찰 업무를 생각할 때 옛날에 경찰이 도둑까지 잡아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찰은 거리와 지역을 지키는 치안을 하고, 도둑은 누가 잡아요? 셀콤이나 뭐 이런 ADT 캡스에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업이 하는 일이죠.
오히려 기업이 더 세밀한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런 세콤이나 텍스 자료를 가끔씩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국가가 필요하는 목적에 정부가 취급할 때 기업한테 그 정보를 주고 돈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국가 체계도 너무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업끼리 협력을 통해서 평화 시대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국가가 안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도 사실은 자꾸 국민 세금 걷어서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계속 불만들이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기후변화, 저는 올빈와인 대표 안성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와인도 이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후변화가 위기라면 또 그 변화가 어떤 사업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연구하시고 또 공부하신 그런 하면 앞으로,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어떤 것인지, 또 하나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친구들이 이 기후변화라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맞이해서 어떤 공부나 어떤 그런 걸 하면은 그 젊은 친구들이 좀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후변화로서 최고 혜택받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요새 러시아하고 캐나다 이쪽이라죠. 왜? 기존에 동토지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얇아지고 예전에는 러시아에서 뭐 석유를 파내거나 뭐 석탄을 파낼 때 뭐 200m를 파낸다고 했다면 심지어는 노천으로도 나와 있다는.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의 석유값이 예전에는 단가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기후변화를 위해서 좀 보고서 맥도날드 같은 데는 1년에 200억을 기상정보값으로 씁니다. 네. 그 사람들은 감자, 여러분 맥도날드가 감자 먹잖아요. 우리 애들도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한반도만한 또는 남한만한 정도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때 찍는 방법이 뭐냐면 그 기후변화를 가지고 그 농작물 생산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방식인데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좋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캐나다가 러시아가 그게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좋아지는데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 그런 것 같고 젊은이들은 제가 보니까 요즘 융복합 초연결 시대다. 어떤 한 전공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식은 계속 변하고 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결정적인 지식들. 저도 블록체인을 작년에 이렇게 입문하지 않았으면 그쪽에 결정적인 지식을 몰랐으면 기상이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늘처럼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제가 아마 2년 전에 강연을 했으면 심심했을 수도 있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근데 지금 2년 후에 새로운 그 분야에 대한 결정적인 지식을 좀 득하고 그거를 내 분야랑 결합을 했을 때 좋은 거다. 여기 계신 분들도 100세 시대라 저는 이제 평생 학습, 유연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급할 수도 있지만 왜 어린 시절에는 20대면 시속 20km로 인생이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60, 70대면 시속 60km, 70km로 인생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젊을 때일수록 더 많은 분야를 섭렵하고 좋은 분야에 대해서 예전부터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수시로 지식적인 부분도 저는 이제 강연을 많이 들었거든요. 강연도 많이 했지만 그분들의 어떤 내용을 듣다 보면 1시간, 2시간에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다음 달에 강연 오신 우리 오종남 총장님도 되게 그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어서 좋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연해주신 조석준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로비에서 저희가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누구라서? 다음 달에는 제 그래 왜?